네, 안녕하세요. 저는 엠네스트의 장덕현입니다. 오늘 저희가 트랜스젠더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좀 모였는데요. 영화를 같이 얘기할 두 분을 자리에 모셨어요. 두 분한테 인사를 먼저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에디님 먼저 인사를 좀. 안녕하세요. 저는 성소수자 활동가, 전 활동가이자 지금 이태원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 중인 트랜스젠더 5년차 박예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국제 여성영화제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는 조혜영이라고 합니다. 트랜스젠더 영화를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트랜스젠더 영화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알려진 영화가 어떤 영화가 좀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최근에 좀 개봉되거나 아니면 뭐 최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영상 보시는 분이 알만한 영화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가장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는 그들이 진심으로 엮을 때라고 하는 일본 영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텐저린이라고 하는 미국 영화가 지금 개봉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 1, 2년 전에 데니 시걸이라고 하는 영화가 또 개봉을 해서 또 많은 사랑을 받은 적이 있었죠. 그리고 About Ray라고 하는 엘르 페닝이 나왔던 영화도 있고요. 그리고 좀 오래된 영화지만 소녀는 울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마 영화도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한국 영화로는 뭐 죽여주는 여자 뭐 이런 영화가 사실 이제 트랜스젠더가 완전히 주인공은 아니지만 트랜스젠더가 그래도 주요한 캐릭터로 나오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는 좀 되긴 했지만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같은 영화나 천하장사 마돈나 같은 영화들을 들 수 있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는 의외로 또 꽤 많네요. 맞아요. 그 트랜스젠더 영화를 쭉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뭐 보신 영화도 있고 안 보신 영화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당사자로서 뭐 좀 특별한 소외가 들거나 아니면 이 영화 너무 좀 별로야 이거 왜 이렇게 나왔지 뭐 그런 영화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주신 대부분의 영화들은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봤는데도 약간의 그런 대부분의 그런 그 주인공의 그 트랜스젠더 당사자로서 그 나오는 그 배우 그 모습에서 많은 걸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비트랜스젠더 그 관객보다는 더 많이 느낄 수 있지만 약간 좀 저는 되게 차갑고 되게 힘들게 겪었던 부분들이 그 영화에서는 약간 좀 되게 음악과 함께 얘가 좀 웅장하면서도 되게 좀 저한테는 약간 좀 뭐지? 뭔가 좀 오글거리는 그리고 이제 아는 느낌이지만 좀 되게 다른 온도여서 약간 좀 보고 좀 실망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좀 더 꼬집는 부분들이 있는 영화들을 되게 좋아했는데 특히 저는 그들이 진심으로 엮일 때 이때는 이 영화는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들 트랜스젠더 당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약간의 모순되는 부분들 이해한다고 하지만 막상 그게 내 옆에 일이 생겼을 때 이제 이게 툭 튀어나오는 그런 차가운 말들에 대해서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아쉬운 것도 있었는데. 안 그래도 자연스럽게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할 그들이 진심으로 엮을 때를 말을 해주셨는데요. 이 영화를 제일 먼저 추천해 주신 분이 이제 조혜영 프로그래머님이신데 이게 가장 최신 개봉작인 것도 있고 바로 옆 나라에서 아무래도 우리나라랑 좀 그런 성수자 차별 문제나 이런 것들이 비슷해서 추천해 주신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밖에 더 이 영화를 특기해서 볼 만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뭐 그동안 이제 서울국제 여성영화제에서도 이제 퀴어 레인보우 섹션이라고 한 영화가 있어서 오랫동안 이제 전 세계 트랜스젠더 영화들을 굉장히 많이 봐온 편이에요. 근데 이제 계속 보면서 좀 많은 좋은 영화들이 있긴 했지만 안타까웠던 것은 아무래도 이 서구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이제 조건이 이미 완전히 달라져 버린 환경에 있는 그리고 인종적으로 굉장히 다르고 그다음에 또 여성성이나 남성성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이질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이제 우리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마치 그냥 먼 어떤 나라에 있는 존재에 있는 이야기처럼 느껴졌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들이 진심으로 엮을 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일본하고 한국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종적 유사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돌봄 노동에 대한 태도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여성성을 어떻게 이 동아시아에서는 표현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때 이 영화가 저한테는 굉장히 좀 친근하게 그리고 이건 좀 우리의 이야기 같다라는 물론 굉장히 미화돼서 보여준 면이 없잖아 많지만 굉장히 예쁜 영화이고요. 대중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지만 이 영화가 한국 관객들한테 굉장히 잘 설명될 수 있는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뭐 영화적으로나 아니면 소재적으로나 뭐 어떤 주제적으로 잘 설명될 수 있는 영화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한국에서도 그 트랜스젠더가 주인공인 영화들이 있기는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좀 서사적인 장치로 쓰였던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에는 처음 봤을 때는 생물학적인 어떤 시스젠더 네, 여성인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이 여자에 대한 어떤 묘한 매력과 어떤 신비로움을 느끼다가 결국 마지막에 갔더니 트랜스젠더더라. 근데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같은 영화도 저는 굉장히 좋아하긴 했지만 결국은 그게 되게 미스터리의 어떤 장치로서 좀 소비된다라고 한 측면이 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아예 제하고 굉장히 좀 직설적으로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대면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여서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겠다. 그 한국 영화에서 트랜스젠더를 어떻게 다루는지 뭐 그런 장치적인 걸로 소비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따가 조금 더 네네.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들이 진심을 엮을 때 감상 아까 짧게 해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해주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럴 줄 알았어라는 대목은 어떤 부분이었냐면 그 뭐랄까 그 왜 그 조카가 지금 그 외삼촌이죠 그쵸. 집에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잘 지내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그 친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오면서 그 링코와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말들 마치 뭐 너의 취향을 뭐 그 동생한테 너의 취향을 이해하고 뭐 너 성적 취향을 이해하고 사실 뭐 취향도 좀 이상한 발언인데 너를 존중하고 너를 이해하지만 그래도 육아는 다르지. 근데 내 아이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서 그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막 그 왜 링코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뭐 어떤 감정이고 뭐 어떻게 하고 싶고 이 아이를 얼만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너가 뭘 할 수 있냐. 너가 뭐 이 아이가 뭐 이제 그런 2차 성징이나 여러 가지 그걸 됐을 때 너가 뭘 해줄 수 있냐.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막상 이렇게 자기한테 꼭 들어오니까 이렇게 막 다 쏟아져 내는 거죠. 그때 저 좀 네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그러면서 이제 사실 저도 그런 걸 많이 겪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뭐 가족에서나 가까운 친구들도 이해하고 존중하고 지지해 준다는 말은 사실 한 건너 다리 있으면 사실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 건데 이제 사실 이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건. 하지만 정말 그게 내 삶의 일부가 됐을 때 과연 내가 먼저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줄 수 있나? 뭐 이 생각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그래서 제가 좀 영화를 좀 못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영화 안에서 그게 너무 사실적으로 딱 드러내는 거예요. 뭔가 확인 사살 아니 표현이 그렇네요. 그런 느낌? 지금 삶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약간 좀 그럼 영화가 그런 사람들의 약간 이중적인 모순된 행동을 좀 잘 담아낸 편인가요? 네. 담아냈던 것 같아요. 아쉬운 것도 좀 많았어요. 것도 좀 아쉬운 건 해주세요. 되게 링코가 왜 자꾸 치마만 입는 거지? 링크의 위상이나 그러니까 행동이나.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치마를 입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 약간 링코가 그런 옷들을 입으면서 조금 더 자기의 그런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줬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나는 치마를 좋아하고 이런 모습이고 싶어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준다거나 누군가가 치마를 입는 건 나쁜 건 아니죠.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입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의상들을 입는 것에 대해서 이제 뭐 이게 좀 사람들이 이제 너무 그런 쪽으로만 입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그리고 또 좀 약간 뭐랄까요? 너무 소위 여성 이런 느낌? 너무 순종적이고 에디님 얘기 들으니까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내가 왜 같이 좀 이야기하자고 했지? 라고 했을 때 하나 좀 진짜 떠오르는 게 있는데 에디님이 아까 얘기한 지지할게, 응원할게, 힘내! 이런 거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 막 이런 거는 진짜 되게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는 말들인데 사실 이 영화는 정말 좀 그것보다는 확실히 들어간 영화였다는 생각은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트랜스젠더를 재현하거나 트랜스젠더 문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관계의 변화, 트랜지션하는 과정들을 보여줄 때는 우리는 항상 어떤 것만 생각하냐면 굉장히 어떤 몸의 수술, 네, 그다음에 호르몬을 맞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외관의 어떤 변화, 그러니까 이미 내적으로는 다 완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몸만 바꾸면 마치 그 정체성이나 어떤 트랜지션이 완료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트랜지션에는 관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토모라고 하는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토모 주변에 있는 관계와 그다음에 링코와 이 마키오의 어떤 주변에 있는 관계들이 같이 서로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호칭은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여기에서는 사실 그거는 조금 잘 안 드러나긴 하지만 호칭은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과 나의 관계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토모의 엄마가 등장했을 때 이 삼촌의 어떻게 보면 약혼자잖아요. 같이 동거하고 있는 뻔히 보이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거리를 확 두는 말을 한다면 너의 취향은 존중해주겠어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하고의 관계는 맺지 마라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딱 밀어버리는 어떤 순간들이 있는데 그런 관계들이 사실은 전부 다 트랜지션의 어떤 과정 속에 있는 것이라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완료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순간에 한편으로는 이게 새로운 사람 만날 때마다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영화가 좀 어느 정도는 다는 못 보여줘도 어느 정도는 좀 보여주는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너무 잘해주셨는데 근데 이게 그 감독의 전작들이랑 좀 비교해서 뭐 유사성이랑 차이점이 또 좀 있을 것 같아요. 감독이 이제 카모메 식당이 대표작으로 유명한 오기나미 나오코 감독인데요. 이게 신문에서 그 자신의 트랜스젠더 딸 아이에게 가짜 가슴을 만들어 선물해줬다라는 그 기사 실화를 보고 영감을 얻어서 이제 이 영화를 직접 각본까지 써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감독의 전작들이랑 비교해서 이게 또 트랜스젠더 영화지만 한편은 또 가족 영화잖아요. 어떤 차이점이 또 있을까요? 사실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이제 트랜스젠더의 어떤 이슈나 아니면 트랜스젠더 캐릭터가 이제 등장하는 영화들에는 실화를 다룬 영화들이 사실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그 존재나 아니면 정체성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소재 자체를 실화에서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극화를 하는 경우가 있죠. 예, 이 오게가미 감독도 이 신문 이제 카모메 식당이라든가 뭐 카모메 식당 외에 안경이라는 영화나 아니면 이 최근작이 이제 이 영화 바로 전작이 고양이를 빌려드립니다라고 하는 너무 그냥 뭔가 이렇게 딱 전매 특허처럼 힐링 시네마의 전매 특허 아니면 뭐 슬로우 라이프 영화 뭐 이렇게 혹은 힐링 영화 이렇게 불리는 아주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브랜드를 구축한 감독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감독은 영화를 보시면 뭐 다 많이들 카모메 식당은 많이 아시겠지만 뭐 카모메 식당은 헬싱키에서 이제 찍었는데 그게 헬싱키건 뭐건 상관없이 사실 굉장히 외롭고 고립되고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굉장히 안전하고 이상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는 기존에 자기가 해왔던 일 외에 굉장히
자기가 편해질 수 있는 방식으로 고유한 어떤 방식으로 자기네들의 삶을 꾸려나가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 매개체가 되는 것들이 대부분 음식이 된다거나 뭐 아니면 고양이가 된다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뭐 이발소가 된다든가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되는데 이 영화들이 대중적으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뭐 비평적으로도 호평을 받기는 했지만 늘 좀 비판을 받아온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저도 재밌게 보면서도 상당히 그냥 이건 판타지다. 너무 지나친 판타지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외로워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배제당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립되고 무엇 때문에 떠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그다지 적절하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냥 감정만 설명이 묘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개인적인 것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사회적인 분명히 조건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되게 깔끔한 어떤 그 사람의 영화의 스타일과 비슷하게 스칸디나비아의 어떤 미니멀한 어떤 그런 이미지와 비슷하게 영화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좀 판타지로서 소비할 수 있게 만들어왔던 부분이 있는데 이 고향을 빌려드립니다를 만들고 나서 한 5년 동안 영화를 이제 안 만드는 사이에 이제 결혼을 하고 쌍둥이 아이를 낳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영화를 뭘로 만들어야 될지 굉장히 좀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문에서 이제 이 기사를 읽고 뭔가 자기하고 이렇게 커넥션 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딸을 낳고 이 모성이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됐고 모성이 자기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처럼 어떤 그런 이상적인 모성이라고 하는 건 전혀 존재하지 않는구나. 당연하게도. 네. 그러면서 이 모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모성에 대한 이야기로 사실은 트랜스젠더의 어떤 이 가족 관계가 가장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까 에디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 영화가 아쉬운 부분은 아마도 트랜스젠더 이야기를 굉장히 조밀하게 잘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결국은 또 개인적인 어떤 그 분노나 이런 것들을 사귀는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사적으로 푸는 여전히 이 감독 특유의 이게 어떤 액션을 분명히 확 들어가지 않고 바깥으로 들어가지 않고 전부 다 안으로 이렇게 다들 이렇게 수렴되는 개인으로 수렴되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점에서는 역시 전작들의 문제점 고스란히 갖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랜스젠더 문제나 아니면 이 모성의 문제를 이 관계들 각각의 왜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립되고 혹은 뭐 왕따를 당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가족 관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회 안에서 어떻게 부딪히고 있는가를 묘사했다는 점에서 전작들하고는 분명히 어떤 단절적인 그리고 더 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좀 나아간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편을 다 본 것 같아요, 지금. 싹 본 것 같아요. 그 영화 얘기하면은 그 이제 링쿠 역을 연기한 이쿠타 토마 배우의 연기를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영화 내적에서 뭐 의상의 아쉬움이나 뭐 그런 것들은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 이쿠타 토마가 저는 좀 놀랬던 게 그 자니스 주니어라는 아이돌 출신이고 원래 그쵸. 어렸을 때 자니스 주니어 그 이쿠타 토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주변에 많았는데 하여간 원래 가수보다 배우로 커리어를 쌓은 사람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연기, 이런 역할에 도전한다는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연기가 또 얼마나 자연스럽게 녹아났느냐는 또 다른 얘기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 연기를? 마음에 드시지 않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 사람의 연기나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트랜스젠더는 네.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돼 뭐 이런 건 없으니까 뭐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연기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 장바구니를 이렇게 카트를 이렇게 끌고 가는데 그 눈높이랑 다리를 장바구니를 이렇게 카트를 이렇게 밀면서 이렇게 물건을 사는 부분이 있어요. 장면이 있는데
되게 제가 거기에서 되게 확 느꼈던 건 저도 예전에 이렇게 트랜지션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성스러운 부분, 남성스러운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존재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틀린 존재가 돼버리는 시선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바구니나 이런 마트나 이런 데 가서도 뭐 어깨를 든다거나 허리를 핀다거나, 그리고 뭐 왜냐면 이제 이거 뭐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가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제 여성분들은 이걸 받치기 위해서 이렇게 이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는 분들, 이제 아무튼 이렇게 걸음걸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트랜지션한 친구들도 이제 걸을 때 조심하라는 얘기를 은근히 그런 게 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데서 티가 난다라는 거예요. 소위 트랜스젠더들이 티가 난다라는 게 그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연기하시는 그런 모습들에서 와, 되게 연구 많이 하셨구나. 되게 나도 예전에 저런 적이 있었는데 뭐 이런 것들 그냥 이렇게 막 톡톡톡 사는 게 아니라 그죠. 천천히 이렇게 보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보태해 주실 부분이 좀 있나요? 이 트랜스젠더 영화를 찍을 때 이제 어떤 배우를 쓰느냐는 정말 굉장히 가장 흥미로운 지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가지의 선택지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시스젠더 남성인데 남성 배우인데 이 배우를 이제 고용을 해서 그 생물학적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여성으로 성전환한 M2F 트랜스젠더를 찍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배우들을 기용하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시스젠더 남성을 이제 기용을 해서 뭐 이런 경우에 이제 꽃미남 배우라고 하는, 아마도 얼굴이 예쁘장하다라고 얘기되는, 그러니까 이제 아이돌 출신이 어떻게 보면 그런데 어울렸던 거죠. 그래서 이 배우를 이제 기용을 해가지고 이 배우도 이제 인터뷰에 따르면 뭐 감독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많은 실제 이제 트랜스젠더 분들을 만나고 이 분들에게 일종의 교육 네, 트레이닝을 이제 받은 거예요. 이렇게 걸을 때는 어떻게 걷고, 우리는 이런 지점이 고민스러웠고, 그다음에 뭐 이런 옷을 입어보지 않으련 뭐 이런 식의, 그리고 어떤 점이 힘들었는지, 단순히 뭐 트레이닝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지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인터뷰 과정을 거쳤다고 해요. 실제로 감독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래서 이 배우가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M2F 이제 트랜스 여성을 뭐 연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몇몇 트랜스라는 하여튼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 같은 경우에는 여자 배우를, 그러니까 시스젠더 여성 배우를 기용을 해서, 근데 또 이런 배우를 기용할 때 어떤 배우를 기용하냐면요, 골격이 굉장히 큰 배우를 기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의 어떤 남성적인 흔적들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는 배우를 또 기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배우가 이제 트랜스 여성을 이제 연기하는 경우가 있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트랜스젠더, M2F 트랜스 여성을 실제로 기용을 해서 트랜스젠더를 연기하게 하는, 그러니까 뭐 죽여준 여자의 안아주 배우나, 아니면 아까 잠깐 언급됐던 탱저린 같은 영화나, 아니면 노랑머리 2의 하리수 같은 배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노랑머리 2에서 하리수 배우가 연기했던 캐릭터는 그 트랜스젠더라고, 그러니까 트랜스 여성이라고 언급되진 않아요. 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하리수 배우가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노랑머리 2 같은 영화를 보고 있으면 사람들은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 캐릭터가 어떤지 언급하진 않았지만 뭔가 같이 연계해서 인식하면서 이제 그 영화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배우를 어떤 배우를 기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연출하는 방식이라든가 그 배우가 어떻게 연기할 것이냐,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낼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진다는 면에서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고, 그들이 진심으로 엮을 때 같은 경우에는 되게 꽃미남이고 이쁘장해서 기용을 했는데, 실제로 여자 옷을 입혀보니까
이런 이렇게 원피스를 입혀보니까 골격이 은근히 크고 뭐 아이돌인데 당연하겠죠. 안에는 몸은 열심히 운동했을 테니까 근육이 엄청 많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죽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영화상에서는 드러나는 또 부분들이 있죠. 그 골격의 어떤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데 저는 되게 연기를 잘한 편이라고 생각해요. 제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들은 좀 과하다 싶은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또 그 과하다라고 우리가 느끼는 부분이 사실은 어떤 트랜스 여성들이나 혹은 뭐 트랜스 남성들이 갖고 있는 학습할 수밖에 없는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여성으로서 이렇게 인지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뭐 이제 좀 뭐 패싱된다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자면 통과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내가 여자임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시스젠더 여성이나 시스젠더 남성들은 내가 여자임을 증명하거나 혹은 남자임을 뭐 그런 경우도 있죠 분명히 되게 이렇게 뭐 보이시한 톰보이한 뭐 이런 경우에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막 증명하려고 막 골머리를 쌓지는 않아요. 고민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고민을 하다 보면 이 사회에서 여성이라고 통용되는 거 혹은 여성적이라고 통용되는 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자꾸 붙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몸에. 그래서 이 그들이 진심으로 엮을 때 어떤 그런 되게 여성스럽다고 이야기되는 혹은 되게 순종적인 것처럼 보여주는 어떤 제스처들이라든가 뭐 아니면 이런 어떤 아까 말씀하신 사소한 움직임, 치마. 전 가디건이 싫은데 네, 가디건. 근데 여기에 이렇게 코사주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되게 뽕 넣은 것 같은 머리 약간 그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사실적이라고 느끼는 되게 노력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과장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현실적이라는. 과장되어 있다라기보다는 되게 섬세한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그 재현이 완전히 과장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어떤 사실적인 것의 반영, 섬세한 반영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고 그럴 때 오히려 영화적으로 더 이야기할 것이 많아지지 않나. 도대체 이 사람이 재현하고 있는 트랜스 여성의 여성성 혹은 다른 또 여성들이 시스젠더 여성들이 나온 이들의 여성성 혹은 주인공의 토모가 지향하는 여성성, 배우게 된 여성성 도대체 뭐지? 뭐 이런 어떤 질문 오히려 더 많이 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연기는 되게 좀 마음에 드는 편이에요. 오히려 억지로가 아니라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시스젠더 여성으로 너무 패싱되는 그런 영화들을 좀 보고 있으면 사실 저게 맞나? 뭐 이럴 때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혹은 또 너무 과장되거나 그것보다 더 과장될 때도 사실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어느 자리에 있냐에 따라서 트랜스 여성들도 뭐 예를 들어서 클럽에서 놀 때랑 아니면 뭐 직장에 있을 때랑 사실 다 다른 여성성을 혹은 연인하고 있을 때와 친구하고 있을 때는 다 다른 어떤 여성성을 발휘할 수 있는데 꼭 약간 클럽에서 놀 때에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과장된 이상한 이렇게 하이퍼된 여성성만을 재현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영화는 사실 그렇지는 않다는 굉장히 차분한 어떤 그런 일상에서의 느낌? 뭐 그런 좀 부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해 주시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링코가 좀 나쁘게 말하면은 가부장제 질서에 굉장히 충실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이잖아요. 네. 묘사되고 있는 모습이 요리를 잘하는 것도 그렇고 그 도시락 싸주는 거 보고 막 토모가 막 감동하잖아요. 저도 감동했어요. 뭐 그 외에도 가사를 돌보는 모습이나 뭐 뜨개질도 잘하고 그리고 계속 얘기해 주셨지만 사소한 행동이나 제스처 하나하나까지 소위 아까 표현하셨던 여성하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여성이라는 거 앞에 약간 사회에서 요구하는 이라고 좀 붙였으면 좋겠어요. 뭔가 좀 여성하면 꼭 그래야 된다라는 느낌이라서. 근데 저도 똑같은 지점에서 왜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표현했을까? 왜 저런 옷을 입었을까? 왜 좀 더 링코가 스스로 어떤 걸 원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링코의 선택으로 이런 행동과 뭐 이런 옷이나 스타일이나 이런 음식이나 이런 게 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마치 뭔가 당연하게 소위 우리가 부엌에서 볼 수 있는 우리가 원하는 어머니의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조금 좀 그랬는데 근데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저 링코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해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링코의 상황이 이해가 되는 거죠. 링코의 정체성이 이해가 되는 거죠. 저걸 충실히 하면서 저거에 대해서 열심히 사는 링코는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구나. 근데 만약에 링코가 막 요리도 안 하고 막 패스트푸드 사주고 막 옷도 추리닝에다가 막 안 씻고 막 머리도 막 산발에다가 그랬을 때 이 작품의 이 내용에 이런 것들이 잘 전달이 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볼 텐데 이 사람들이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되게 이게 한계였다고 생각해요. 예, 가족 영화의 한계였다고 생각해요. 영화 외부적인 조건에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트랜스젠더 영화가 이제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모든 영화가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더 급진적이고 더 실험적인 훨씬 더 전복적인 영화들부터 사실 대중적이고 상업적이고 더 흔히 말하는 좀 보수적인 안전하다라고 하는 영화까지 사실 굉장히 많은 스펙트럼의 영화가 다양하게 나올 때 그래서 쇼커트에 굉장히 보이시한 트랜스 여성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 취향은 너무 가능한 거죠. 시스젠더 여성들도 충분히 그런 다양한 취향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린 너무 다양한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옷을 입을 수 있고, 예, 이 선택이 이렇게 폭이 넓은데, 근데 이제 이런 영화가 많이 나올 때는 사실 그런 재현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영화는 아무래도 가족 영화이고, 그다음에 상업 영화이고, 그리고 좀 어쨌든 아직까지는 그런 영화가 많이 나오지 않았던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나왔기 때문에 뭔가 트랜스 여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대중들한테 이 영화를 보여줬을 때 거부감을 주지 않아야 돼. 예,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고민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제일 안전한 방식이거든요. 아이가 이야기하면 아이니까 다 귀엽잖아요. 그리고 아이니까 잘 모르니까 저럴 수 있어. 아이가 되게 못되게 굴었을 때, 못된 말을 했을 때도 그럴 수 있고, 사실은 아이가 이해했을 때도 아이의 순진한 어떤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 때문에 아이도 저렇게 이해하는데 그래 나도 이해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굉장히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이제 매개가 돼서 아마 이제 이 영화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보수적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를 이제 비난하기에는 좀 이미 영화 어떤 재현의 다양성의 조건, 그러니까 트랜스 여성이나 트랜스 남성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런 것들을 다룬 다양한 어떤 조건들이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링코가 갖고 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정말 선택일 수 있거든요. 시스젠더 여성들도 진짜 여성스러운 흔히 말하는 전형적으로 사회가 요구되는 오히려 여성성보다 더 여성적인 흔히 말하는 과잉된 것 같다고 하는 어떤 여성적인 옷을 원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하나의 좀 선택이 되게 하려면 말한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양한 어떤 다양성, 트랜스 여성들의 다양한 어떤 여성성이 가시화될 때 그게 영화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트랜스 여성들이 존재하고 그 여성들이 미디어에, 방송에 아니면 내 주변에 다양하게 많을 때 사실 그것이 좀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생각이 된 것 같아요. 좀 재밌는 건 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링코에게 전부 다 갖다 몰아줘요.
심지어 그거를 직업으로 갖고 가잖아요. 간호사라고 하는 돌봄 노동을 하는 그리고 그 병원에서 가장 프로페셔널한 어떤 간호사처럼 여기 돌봄에 정말 최적화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저는 오히려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돌봄 링콘은 왜 간호사로 설정이 됐으며 심지어 마키오가 첫눈에 반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그쵸. 그 본인의 어머니를 네, 돌보는 모습을 보고 천사 같았다라고 하는 게 조금 자기가 못하니까. 맞아요. 자기가 안 하고 그 흔히 말하는 이 가부장제에서 여성들에게 요구하는 시어머니를 돌보는 네. 내 어머니를 돌봐줘, 내 부모를 돌봐줘에 아주 그거를 너무 나이스한 방식으로 표현한 장면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저는 거까진 생각을 못 해봤었어요. 솔직히 그냥 쥐가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링코가 좋아하나 보다. 근데 그냥 제 생각을 궁금해 하신다면 저는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 말은 못하죠. 왜냐면은 너무나도 그걸 용기 내기에는 너무나도 날카롭고 높으니까 사회가. 근데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제 성격과 제가 하고 싶은 부분들이 분명히 타인의 눈에서는 유년 시절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너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보여요. 뭐 소위 막 그 정말 나쁜 말이 뭐 호모도 있을 거고 뭐 변태 막 이런 것들 항상 따라왔었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학교에서 치마를 입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냥 뭐 필통에 그런 연필들이 그냥 그냥 색깔이 알록달록하고 막 이런 그런 것들로 이제 저는 이제 항상 사람들한테 이제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그 안에서 유일하게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었던 건 제가 누구를 돕는 경우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봉사 시간이 200시간이었거든요. 무슨 말이었냐면 토요일마다 이제 한 2~3시간씩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는 이걸 해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애들이면 도망가니까. 저는 항상 그걸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친구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도 얘는 뭔가 나에게 이 학교를 뭔가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존재로서 그게 봉사가 최고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선택권이 그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 잘 듣는 학생, 말 잘 듣는 아들, 이런 가정에서 학교에서는 뭐 말 잘 듣는 학생, 학교에서는 말 잘 듣는 아들,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는 친구들을 재밌게 해주는 항상 이런 역할이 약간 저의 이런 시간의 옵션이 그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저도 만약에 내가 링코도 혹시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그냥 저만의 생각 이런 게 아니었을까? 그 친구가 되게 이쁘장하게 생겼고 소위 아이돌에다가 뭐 당장 가발을 씌워도 이상하지 않는 오히려 그게 더 매력이 되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니까 보시기에도 약간의 그게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뭔가 스페셜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링코도 정말 링코의 삶이 있었다면 그런 걸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다른 모습의 사람들의 시선들을 거기에 그런 다른 시선을 그러니까 아픈 차가운 그러니까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사실 한정돼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거 택하지 않았을까? 너무 헌신적으로 봐주고 보셨어요? 이렇게 닦아주는 모습에 근데 그 링콘은 그 안에서 직장 안에서 동료들도 케어를 해주더라고요. 그 외 친구한테 되게 너는 되게 어떠한 사람이고 이렇게 해주는 걸 보면서 뭔가 성품도 착하지만 한 부분으로는 좀 요구되어진 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 너네가 여성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트랜스 여성이 훨씬 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전복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이렇게 뒤틀었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러면서 이제 과연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질문하기 위한 그래서 이제 가장 비교되는 건 토모의 엄마와 이 링코죠. 네, 링코가 이제 가장 대비되는. 네, 그래서 토모의 엄마는 도시락도 사주지 않고 삼각김밥. 네. 애가 얼마 씩 기절을 해. 삼각김밥 대 그 문어, 문어 도시락. 근데 이게 딱 전형적인 이제 비교인데 그렇게 해서 한번 비틀었던 것인데
그걸 다 너무 링코에게 이렇게 투여했다 함으로 해서 다시 한번 좀 이게 또 편견을 낳지 않을까 이런 저는 생각 좀 들거든요. 근데 감독의 고민은 분명 거기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되게 디테일하게 대사들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묘사하긴 하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뛰어난 능력들을 보여주니까 한편으로는 아, 저게 진짜 링코의 능력은 아닐까. 그래서 이제 간호사까지 된 건 아닐까. 그러면 저걸 정말 저런 취향이 정말 나의 선택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흔들림, 너무 많은 고민 없이 이거 나의 선택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저 돌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당연히 여성적인 것으로 되지 않으면 저것도 링코의 정말 뭐 그게 트랜스 여성이든 아니면 뭐 시스젠더 여성이든 그게 선택이고 능력이 되려면 이 사회 조건이 좀 변화하면 그럴 수 있을 텐데 여전히 굉장히 문제적으로 나에게 느껴지는 건 이 사회가 사실 그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과 돌봄 노동 너무나 이렇게 아직까지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맞아요. 때문에 사실 이게 여전히 트랜스 여성에게 갖다 붙여도 이게 되게 그 재현이 굉장히 문제적으로 느껴지는구나 라는 그러니까 마키오는 되게 섬세하고 이렇게 그 사람도 되게 케어링을 잘 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할 일을 되게 다 링코에게 굉장히 그러고선 자기는 좋은 사람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되게 이상한 건 아버지의 자리가 완전 남자들의 자리가 다 이렇게 부재해요. 그래서 이 모든 거를 다 여성들의 관계 안에서 풀도록 만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어떤 집중과 선택이 분명히 이제 필요해서 남자들을 아예 싹 마키오 빼고는 없애버린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이걸 여자들의 이야기, 여성성의 이야기에 대한 어떤 고민들로 풀어버리는 건 좀 현명한 선택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다 제거해버려서 조금 그렇다. 근데 뭐 감독이 좀 변명을 하자면 그 와중에 그래도 뭐 링코가 게임을 잘한다든가 저는 정말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고 맞아요. 너무 1등. 마음에 들었고 가장 그 뭐지? 그 설거지 같은 음식도 만들고 네네네. 설거지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 밥 먹을 때 그 링코와 그 마키오 네, 둘이서 하는데 삼촌이 맥주를 갖다 줘요. 갖다 달라고 막. 네, 갖다 달라고 네. 막 거기서 약간 좀 괜찮아. 괜찮아. 만약에 그것까지 그 링코가 있으면 맞아요. 조금 그래서 되게 고민의 지점들은 지점이 보여요. 보여요. 예, 약간의 뭐 그래서 왜 토모가 내 기록 누가 깼는지 봤는데 링코가 깼다라든가 아니면은 오히려 토모가 한테 아저씨 취향의 입맛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사소한 농담들이라든가 사소한 어떤 그 일상에서 보이는 것들이 링코가 완전히 어떤 가부장제의 어떤 수능이나 아니면은 하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여성성을 답습함으로 해서 트랜스 여성임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만은 아니다. 링코 역시 사실 굉장히 거기에 대한 유머 감각을 가지거나 혹은 다른 어떤 제스처를 취할 만큼의 되게 열린 사람이다라고 하는 되게 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집어 넣으려는 감독의 어떤 저는 오히려 두 가지 예가 나타났잖아요. 토모의 엄마와 링코. 보면은 사회에서 말하는 건 보통 이제 모성이라고 하는 건 사실 딱 이 두 가지만 딱 예를 봤을 때 트랜스젠더 밑에서 자란 아이와 시스젠더 소위 정상적인 가족이라고 말하는 했을 때 오히려 저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여준 것 같아요. 과연 정말 양육이란 건 무엇일까? 모성이란 건 무엇일까? 오히려 되게 사실 그 왜 우리가 아이한테 필요한 거 가장 꼭 해야 될 것들은 링코가 다 해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 두 가지 옵션을 이렇게 예시를 주면서 왜 우리가 쉽게 말하잖아요. 왜 트랜스젠더들이 아이를 입양했을 때 걱정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니네 걱정이 진짜 그게 맞아? 뭐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중요한 이벤트가 뜨개질로 이제 남근 108개를 만들어서 근데 이제 거기에 토모가 8개는 소비세 8%냐라고 하는 대사가 전 되게 재밌었는데 하여간 그 108개를 이제 불태워서 일종의 재의지처럼
이제 법적으로 호적을 여성으로 바꾸기 전에 이제 그거를 어떤 중요한 의식처럼 그렇게 치르는데 저는 보고 언뜻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좀 지긋지긋할 것 같은데 여성이 되고 싶은 사람이니까 그 상징적인 남근이 싫을 것 같은데 굳이 저걸 108개를 막 일일이 만들어서 온 가족이 다 붙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링코가 그 뜨개질을 하필 그 자기가 정말 자기한테는 되게 아픔만 줬던 그런 성기 모양으로 뜨잖아요. 근데 저는 그 행동 자체가 링코가 그러니까 현실, 어쩔 수 없는 현실. 그 친구가 스스로 여성이 생각했지만 그러니까 남성의 몸으로 소위 그 생물학적 남성의 몸으로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자신과 좀 받아들인 것 같아요. 자기가 처한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좀 설명을 하자면 제가 좀 제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나는 여성이야. 나 이렇게 지금 잘못 태어난 거야 생각하고 열심히 이제 의료를 진행하고 있을 때 그 전에 찍었던 사진들 제 삶 속에서 제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색이 없는 그냥 완전 하얀 그냥 그림 같은 그런 것들을 다 없앴어요. 없애야지 내가 새로 출발을 할 수 있겠다. 나는 새로운 삶, 나는 정말 진짜 여성으로서 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렇게 이렇게 트랜지션을 진행하고 지금에서야 뭐 딱히 뭐 주변에서 저를 지지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는 정체성이 이제 저한테는 오히려 장점이 되는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이런 딱 왔을 때 너무 허무한 거예요. 되게 허무한 거예요. 그때 나도 나였을 텐데 이 몸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막 너는 왜 참 주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 맨날 욕만 먹고 스스로에게 이 생각도 들면서 미안하면서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가 수술을 이제 진행했을 때 1시간 동안 운 적이 있어요. 수술하기 전에 그 이제 수술이 되는지 이제 무슨 주사를 맞는데 이상하게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왜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그걸 없앨 수 있는 수술이었는데 너무나도 바랬던 수술이고 좀 해방될 수 있었던 수술인데 그게 되게 그러니까 되게 막 뭔가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러다가 제가 이제 다시 했던 게 다시 제 과거의 사진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너무 지워버린 거야. 내가 다 없애버린 거야. 그 예전엔 나란 사람이 내 정체성은 나의 한 부분이고 에디란 사람이 한 부분일 뿐이지 나는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찾고 이때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하면서 뭔가 좀 스스로 색을 입혀주기 시작하니까 조금 좀 뭔가 차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 고등학교 친구들도 찾고 이랬었는데 제가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나는 트랜스젠더 근데 나는 여성으로서 지금 이제 살 거야. 살아가고 있어. 나는 여성이야. 나는 그런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 너희들과 똑같이 비트랜스젠더들과 똑같이 나는 여성이야. 하지만 저는 이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미 난 수술도 했고 이미 과거 주민등록번호 아직 1번이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얘랑 이렇게 화해를 하지 않으면 얘를 잘 받아들고 같이 가지 않으면 이게 되게 약간 좀 텅 비면서도 약간 좀 그런 거더라고요. 마치 제가 예전에 신발을 딱 신었는데 제가 신발이 260이거든요. 근데 여성 신발은 250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260을 신는 건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신발 사이즈가 있긴 한데 빅 사이즈 찾는 게 너무 힘들고 이쁜 신발들은 다 250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250을 신어봤어요. 계속 신었어요. 그걸 2년간 제 발이 완전 그러면서 만족은 행복했지만 나 250 신어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하면서 나 신발 크지 않아 260이 큰 건 아닌데 되게 그런 게 있어요. 250 이후부터는 되게 크다. 키가 몇 이상부터는 여성으로서 너무 큰 거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잖아요. 나는 여성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그런 것들을 제가 계속 푸시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생각해 놓은 완벽한 여성이라는 거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발을 신을 수는 있어요. 억지로 껴서 신발 신고 걷는데 결국 내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피곤하고 생활도 안 되고 우울해지고
뭐만 하면 배고프고 뭐 약간 이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어느 순간 저는 그냥 이제는 신발은 그냥 운동 같은 거는 그냥 뭐 남자 것도 신고 남성으로 나온 것도 신고 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아무런 오히려 제가 예전에 그렇게 막 고민하고 나 이거 신으면 안 되라고 했던 게 우스워질 정도로 왜 저랬지 생각할 정도로 너무 편하고 나한테 맞는 걸 찾는 나랑 좀 약간 좀 받아들이고 같이 가는 트랜스젠더로서 트랜스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에디로서 링코로서 이거를 받아들이는 과정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렇게 제가 마음 먹어도 스트레스는 많이 받거든요. 이게 내 정체성을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살았을 때 이제 모든 차별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약간 그래도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알렸을 때 좋은 친구들 만나면서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이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건데 오히려 제가 그런 차별과 혐오와 이런 걸 당했을 때 제가 이제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뭐 그 과정이 아니었을까. 그 뜨개질이 그런 성기 모양을 뜨면서 약간 링코가 스스로가 트랜스 여성인 걸 받아들이는 거가 아니었을까 해요. 저는 오히려 그 모습이 되게 멋있다. 저는 많은 시간 동안 내 몸을 다치게 하고 나서야 알았거든요. 맞지 않은 옷을 입기 위해서 막 다이어트도 엄청 막 쏙 빼고 완전 뼈마처럼 뼈밖에 안 보이는 정도로 막 안 먹고 신발 아까 말한 대로 막 이렇게 몸이 상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내가 트랜스 여성임을 인정하고 끌고 가지 않으면 같이 사랑해주지 않으면 뭔가 행복하지 않겠구나. 너무 힘들겠구나. 행복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너무 힘들 것 같다. 이런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 영화 그들이 진심으로 엮을 때를 가장 잘 이해하는 리뷰였던 것 같아요. 어머나 그런가요? 오늘 해준 얘기 중에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하시네요 이 사람들. 박수. 아니 저는 이 영화의 정말 영화적으로나 아니면 주제적으로나 가장 정말 잘 표현한 너무 약간 탁월하다고 여러 가지의 좀 미진한 점이 분명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단점을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정말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 성기 뜨개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성기 뜨개질을 묘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그러니까 혼자 막 이걸 막 궁사맞게 뜨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같이 뜨고 그거를 또 마지막에는 완전히 태워버리는 어떤 순간까지 그리고 또 태워버리는 어떤 해방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사건들이 또 이어지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이 영화에 정말 너무 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원래 오기가미 감독이 전작들에서도 보면 되게 정서를 그러니까 감정 그리고 특히 외로움의 감정, 어떤 상실의 감정 그리고 어떤 사회에서 고립된 감정 뭐 특히 왕따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와 이렇게 커넥션 되고 싶은 하지만 쉽게 그러지 못한 수줍은 사람들의 어떤 감정을 좀 이 사물로 가장 잘 표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양이라는 매개체 그러니까 되게 물화하는 거죠. 말하자면 물건으로 만들어서 아니면 공간으로 만들어서 표현하는데 진짜 영화적으로 탁월한 상업 영화 감독이에요. 그래서 뭐 고양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발소라든가 아니면은 뭐 우리 너무 잘 아는 카모메 식당에 헬싱키에 있는 어떤 식당 그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온갖 정말 상징이 된 요리들, 음식들 이런 것들을 너무 잘하는 사람인데 그 장점이 이 영화에서도 정말 고스란히 제일 잘 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뭐 음식들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이 성기 모양의 뜨개질의 어떤 행위 그리고 그 뜨개질의 행위로 만들어진 그 다양한 모양의 남성 성기 그리고 다양한 그 가슴, 네. 왕가슴 2개, 네, 만둔질. 근데 어쨌든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이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 포인트 핵심을 너무 잘 짚어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떤 트랜스젠더 정체성, 특히 성전환, 그러니까 이게 또 좀 동성애 뭐 아니면 그러니까 이 하고 좀 LGB하고 또 달라서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하면 딱 수술이라는 어떤 모멘텀이나 아니면 호적 변경이라고 하는 어떤 모멘텀이 딱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실제로 좀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기도 하죠. 근데 이제 거기에도 사실 얼마나 큰 다양한 어떤 스펙트럼과 다양한 방식의 어떤 트랜지션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잘 너무 중요한 어떤 순간들로 묘사가 되다 보니까 트랜스젠더의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체성을 뭐 이렇게 딱 분명하게 이렇게 만드는 어떤 순간들을 이렇게 뿅 하고 마법처럼 호적을 바꾸면 뭔가 수술을 하고 나면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그다음에 옷을 그렇게 뭐 여성의 옷, 남성의 옷으로 바꿔 입으면 어느 날 순간 갑자기 트랜지션이 짜잔. 짜잔! 맞아요. 짜잔! 하고 다 끝난 것처럼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근데 절대로 트랜지션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게 뭐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주변에 본 분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뭐 제언물들, 텍스트들을 읽어봐도 그러니까 그 과정 안에서 수술을 하는 동안에도 링코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수술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수술을 하는 그 과정이 어떤 결심까지도 엄청난 어떤 지난한 나와의 어떤 나의 갈등, 그다음에 주변과의 갈등, 그다음에 이 재정의 재정적인 경제적인 것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다가 수술을 하는 것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번에 또 걸쳐서 어디까지 또 할 거냐, 뭐 그다음에 하고 난 이후에도 어떤 다른 또 부분 때문에 또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수많은 어떤 그 고통, 내가 이걸 결심하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지향을 해서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까지 감수하는 것은 사실 다른 어떤 또 다른 감정들을 불러일으키게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트랜지션을 했을 때 분명히 이건 내가 원하지 않았던 몸이긴 하지만 나에게 맞지 않은 몸이긴 하지만 내가 몇 년 동안 갖고 있었던 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애는 아닌데 이게 익숙했던 우리가 내가 싫어하는 것이면 또 익숙했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게 되게 좀 위험한 발언 같기도 하지만 저는 상실의 부분 분명히 이게 뭐 좋아서가 아니라 어떤 그런 어떤 감정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몇 년 동안 이 몸을 갖고 내 몸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몸을 통해서 가졌던 어떤 다양한 추억이라든가 기억이라든가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간다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트랜지션이 훨씬 더 다양하게 이해되고 다양하게 경험되고 그것이 정말로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는 건 뭐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일어나고 변화한다는 거를 이 영화가 좀 너무 이거 하나로 되게 잘 보여준다. 그렇게 생각을 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되게 트랜스젠더 이야기할 때 수술 특히 이야기할 때 성기에 되게 집착해서 많이들 이야기하시잖아요. 마치 이 모든 수술은 성기 하나를 바꾸는 것으로 다 이야기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비난을 해요. 되게 성기에 너무 물씬화하는 거 아니냐. 일종의 패티시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어떤 분들은 거꾸로 너무 이 성기 중심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저는 그 성기 중심적인 건 이성의 시스젠더에서 더 훨씬 성기 중심적인 문화라고 하는 것이 많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 때문에 더 이런 게 강조되는 부분들 결국은 있는데 이걸 오히려 거꾸로 비난하는 또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 영화가 오히려 과잉되게 성기를 되게 너무 진지하지 않은 방식으로 또 그 성기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되게 다양한 남성성 이 사람이 겪어왔던 다양한 종류의 어떤 남성성 이 사람 분명히 남성성 링코라는 트랜스 여성은 어떻게 보면 그 다양한 남성성을
자기가 원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겪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 혹은 자기 주변에서 그렇게 요구했던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마키오가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장면 되게 좀 재밌었어요. 약간 휘어진 거, 내 거 닮아서 그런가 뭐 이런 식의 하여튼 뭘 보여주면서 뭐, 뭐 그렇게 뭐 그렇게 흐물거리진 않아 뭐 이런 식의 근데 이런 어떤 그 사소한 되게 농담들이 다양한 남성성, 다양한 여성성들이 존재할 수 있고 그것이 단순히 어떤 타고난 생물학적인 몸에 부착된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정말 다양한 성기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되게 보여주는 근데 이게 영화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영화에서 그런 되게 물신화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특히 포르노가 아주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포르노의 어떤 결정적인 장면을 성기를 딱 클로즈업해서 인터코스 되는 성기의 클로즈업이나 아니면 성기의 어떤 사정 장면, 남성 성기 사정 장면에 이런 것이 가장 흔히 머니샷이라고 이야기, 돈 벌어주는 네, 머니샷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제가 해석한 거 어쨌든 근데 이제 그런 그 성기에 대한 어떤 물신화, 이성의 시스젠더 어떤 문화에서 일어나는 성기의 물신화에 대한 일종의 저는 전복적인 장면처럼 영화가 늘 그렇게 재현해왔던 가슴에 대한 큰 가슴에 대한 강조 이런 거를 사실은 그런 강조들이 다 떼었다 붙인 굉장히 인공적인 오히려 더 인공적인 어떤 재현이 맞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오히려 108개 그다음에 뜨개질 가슴 이런 거 큰 가슴 왕가슴 이런 거 보여주면서 혹은 뭐 이렇게 만져봤을 때 느낌이 어떠냐 오히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물신화에 대한 것을 오히려 되게 물신이라고 할 수 있는 성기들을 통해서 좀 보여주는 굉장히 좀 재기발랄한 진짜 스마트한 재현이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답을 더 절로 해주셨어요. 그 제가 좀 아이러니하면서 재밌었다고 생각한 게 그 토모는 아직 성숙한 여성이 아닌 11살의 어린이지만은 어쨌든 시스젠더 여성인데 모르죠. 모르죠. 아, 네. 모른다고요? 추정하기로 네. 추정하기로 근데 이제 그 가짜 가슴을 되게 신기해하면서 그렇게 만지고 거기서 이제 모성을 구하는 모습이 좀 재밌는 한편 그렇게 가짜 가슴 그리고 가짜 남근 너무 오히려 그 성기에 집착하는 너무 노골적인 상징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었는데 말씀을 해주시니까는 좀 오해가 풀리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전복적인 그런 설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링코의 엄마가 뜨개질로 짠 진짜 예쁜 진짜 어쩜 이렇게 예쁜 가슴이 이렇게 만들어지 근데 예쁜 가슴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주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링코도 토모에게 자기 엄마가 했던 것처럼 똑같은 가슴을 주면서 여자란 뭘까 사실 이제 그걸 사실 막 고민하는 좀 나이잖아요. 그 신체와 성을 막 이런 책을 읽으면서 근데 이제 그런 장면들은 정말 되게 되게 재미있게 진짜 표현한 장면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아이로 태어난다는 거 혹은 여성성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교육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얘가 또 정말 오히려 되게 오픈 마인드된 훌륭한 자기를 오히려 일찍 고민해 볼 수 있는 저는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시스젠더인지 아니면 뭐 헤테로인지 저는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진짜 되게 고민할 수 있게 되게 성숙한 사춘기 때 고민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가슴 모양의 그걸 떠서 주잖아요. 그게 처음에 링코의 엄마로부터 링코가 받았고 그 다음에 링코가 그 저기 톰한테 준 거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게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대로를 링코 엄마가 링코한테 줬던 건 그러니까 아들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아 너는 딸이야 하면서 그걸 인정과 지지와 사랑과 이거를 담아서 준 거라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뭐 톰한테 준 것도 뭔가 거기까지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비슷한 의미로 뭔가 그대로 너를 그냥 그대로를 사랑하고 넌 되게 귀중한 존재고 뭐 나에게 큰 존재야 이거를 좀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조금 해준 것 같아서 저도 처음에 그걸 보고 아니 무슨 뜻이지? 스스로를 권장하는 건가?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봤다가 알고 봤더니 그런 마음이었어요. 너무 맞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링코의 엄마는 내가 널 아들로 낳았지만 넌 내 딸이야 라고 이렇게 진짜 마음을 정말 마음이랄까 되게 진짜 좋네. 따뜻하고 뭔가 마음을 주고, 사실 링코는 토모가 생물학적 자기가 낳은 딸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는 나에겐 내 딸이야 라고 하는 어떤 진짜 마음을 주는 진짜 그런 너무 진짜 예쁜 너무 좋은 그렇죠. 쌤이 되게 좋은 영화네요. 그러네. 얘기할수록 좋은 영화네요. 되게 막 단점 사실 좀 많아라고 해서 걱정했는데 얘기할수록 되게 좋은 장점이 많은 영화네요. 아까 막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그때 생각해 놨던 건데 그 성기 모양이 그리고 막 그게 그 남자친구는 이게 그 외삼촌이랑 이제 링코랑 둘이서 막 장난치잖아요. 셋이서 막 장난치는데 저는 그게 되게 뭔가 링코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한 부분으로서 받아들이고 또 트랜스젠더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링코로서 온전히 이제 나아가는 그런 성숙한 모습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지점들이 되게 그 아까 질문들이 아까 우리 선생님이 해주셨던 질문 중에 분명히 싫었을 것 같은데 왜 그거를 그렇게 다뤘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 부분들이 제가 이제 들었던 생각은 내가 왜 수술을 원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에서 남성으로 태어났는데 여성으로 된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성이야라고 만약에 이런 인권 감성이 막 올랐다면은 저는 사실 왜냐하면 수술이 쉬운 수술이 아니잖아요. 틱틱땡 이게 아니잖아요. 막 몇 달을 회복해야 되고 완벽하지 않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수술도 있고 막 이런데 왜 이걸 사람들이 꼭 해야 될까? 오히려 보면 사람들이 수술했어 안 했어? 그리고 그러니까 성기가 있어 없어로 이게 판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없어야지 나는 이 세계의 사회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좀 되게 그런 얘기하는 걸 원치 않았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피하려고 그랬고. 근데 저는 왜 같이 갖고 놀았다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링코가 그대로 자기의 과거와 이런 것 정체성 다 포함해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환경, 공간. 사실 해방적 공간인 것 그리고 같아요. 그래도 안전한 공간. 그리고 그 외삼촌도 그거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사랑의 변함이 생기지 않는 거. 저는 제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분이 저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가장 겁나거든요. 목소리도 되게 조심하게 되고. 왜냐면 목소리가 왜 소위 고음? 약간 좀 되게 여성 목소리가 아니라 약간 저는 중저음이니까 되게 그런 걸로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목소리가 좀 그래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제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드러냈을 때 약간의 이렇게 거부를 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드러내는 순간 저는 안전하지 못하다는 게 좀 느껴지거든요. 근데 링컨은 거기서 되게 자연스럽게 그 얘기를 꺼내고 자기를 사랑해준 사람이 그런 거는 연관 없이 사랑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내주면서 계속 같이 얘기를 나누고 저는 오히려 그 부분들 되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해 주신 것 중에 가족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뭐 에디님에 대해서 듣게 될 수 있는 그런 차별적인 얘기들이 두렵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영화 속에 이제 묘사가 돼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마키오가 병원에서 이제 겪는 그런 일이라든지 사실상 자녀라고 할 수 있는 토모가 학교에서 이제 친구들에게 괴롭힘과 그런 따돌림. 원래 초반에 보면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다 떠나가고 외톨이가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과하게 보여주지 않고 그냥 씬 하나만 들어갔는데도 저는 좀 되게 임팩트 있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 성소수자 부모 모임 그 활동가 선생님들이 이제 인터뷰한 걸 봤는데 그 얘기를 정말 딱 거기에 맞는 말이 있어요. 자녀가 커밍아웃을 하자마자 나도 그러니까 성소수자 자녀가 커밍아웃을 하자마자 나도 성소수자가 되었다. 이 사회에서 그 얘기를 똑같이 하진 않으셨지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약간 비슷한 지점인 것 같아요. 토모도 그 비주류가 되고 싶지 않아서 그 게이 친구가 말 걸지 말라고 얘기하고 거부하고 친구들이 그 친구를 놀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은 그렇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게 혼자가 된다는 건 굉장히 너무 힘든 일. 그 나이 때 겪기에는 물론 모든 나이 때 겪기 힘들지만 되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되게 잘 그려졌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 되게 병원에 이제 입원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진짜 그런 경우는 어떡하지? 라고 딱 너무 확 다가오는 그렇죠. 일이야. 너무 현실적이죠. 내가 성별 주민등록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병원에 갔더니 사실 남자 병실, 여자 병실 이제 나눠져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어떤 안전한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병원이라고 하는 환경 자체는 노출이 될 수도 있는, 왜냐면 이제 거기에서 뭔가 모든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제 옷도 갈아입고 뭐 이것저것 이렇게 간호사분들이 오셔서 이제 뭐 병의 얼마나 중하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 일들이 내 신체가 사실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병원이라고 하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병원이라는 공간 때문에 훨씬 더 그게 더 잘 살아났던 것 같아요. 특히 남자 병실로 들어갈 거냐, 여자 병실로 들어갈 거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되게 차별적인 거죠. 그게 바로 너무 차별적인 상황이고 사실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직접 대사로 막교가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그래서 결국 남자 병실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게 커튼으로 이렇게 결국은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 이렇게 자기를 고립시키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너무 딱 한 장면 좀 사회적인 어떤 직접적인 차별에 대해서는 한 장면밖에 안 나오긴 하지만 악이 없는 그쵸. 현 시스템에서 이런 트랜스젠더들이 처할 수 있는 그럼 이게 현실이야라고 하면서 이제 딱 보여주는 그런 되게 그게 없었다면 아마 이 영화의 힘이 많이 그 단점이 정말 더 잘 부각됐을 것 같기는 해요. 되게 개인적인 것으로 너무 가족 내 관계들로 이제 다 계속 수렴해 버리는 뭐 그런 걸로 좀 됐을 수도 있는데 그 장면은 굉장히 적절한 시점에 잘 들어갔고 특히 토모가 거기에서 이 감정적으로 연대하는 방식, 분노하는 어떤 지점, 뭐 이런 지점도 굉장히 영화의 흐름상 되게 좋은 어떤 타이밍, 리듬이 되게 좋은 그런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그들이 진심으로 엮을 때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그 카이의 엄마가 정황상 이제 신고를 한 걸로 보이잖아요. 토모가 부적절한 환경에서 크고 있다고 이제 아동조사국 같은 데다가 신고를 한 당사자로 보이는데 근데 이제 카이한테 토모랑 놀지 마라라고 하면서 나름의 그 논리를 갖추지 못한 채로 얘기를 하잖아요. 왜 안 돼라고 물어봤을 때 이상하잖니, 일반적이지 않잖니라고 그냥 얼버무리잖아요. 그냥 자기네는 정상가족, 일반가족인데 그렇지 않은 비정상의 범주에다가 그냥 그렇게 넣어버리는데 정작 본인의 아들이 그런 거를 눈치채지 못하고 이제 아들을 잃을 뻔한 그런 위기를 초래하는데 그런 사회가 규정한 정상가족, 일반가족, 또 그렇지 않은 가족, 또 이제 그런 가족의 형태는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영화에서 하고 있는 트랜스젠더나 다른 뭐 게이 커플이 있을 수도 있고 레즈비언 커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요즘엔 더 나가서 뭐 반려동물까지 가족으로 보는 그런 개념도 생기고 있는데 이런 가족의 구성 같은 거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오기가미 감독이 계속 얘기했던 건 그러니까 대한 가족, 대한 공동체. 영화가 늘 그거로 되게 수렴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어떤 규범적인 정상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외에 그러면 혼자 있거나 아니면 뭐 독거노인이 되거나 뭐 아니면 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 안식처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기가미 감독의 일관된 어떤 작가성이라고 작가적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게 바로 그 대안적 가족, 대안적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었고 이 영화에서는 그것에 좀 정점을
오히려 딴 영화들보다 그거에서 분명한 상은 그려주지 않았지만 그 현실과의 어떤 현실 속에서 그것을 이렇게 찾아보려 했다라고 하는 지점에 있어서 이 영화가 좀 되게 감독의 궤적 안에서도 흥미로운 부분이 있고요. 다른 영화에서는 되게 좀 인공적으로 그 대한 공동체를 카모메 식당도 그렇잖아요. 아니 뭐 어떻게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저렇게 낯선 사람을 받아들여서 자기랑 같이 살게 하고 아니 저게 도대체 어떻게 한 거지? 무슨 돈으로 간 거지 저 사람은? 뭐 헬싱키에 도대체 가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 거지? 뭐 사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는 되게 현실 안에서 트랜스젠더 가족이 오히려 되게 대안적인 이상적인 어떤 공동체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 또 그것을 완전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더 이상한 사람이 되고 기존의 규범주의 정상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이상한 어떤 태도와 거짓말과 이런 것으로 점철되는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아들을 인정하지 못해서 결국은 근데 뭐 토모의 엄마도 그렇고 근데 제가 좀 이 영화가 더 호감이 갔다 뭐 그랬던 거는 그렇다고 해서 또 이 트랜스젠더 가족을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완전히 대한가족으로 약간 이쁘게 포장하는 벚꽃 날리는 어떤 그런 이쁜 가족으로 포장하는 것을 끝을 내지 않은 게 좀 저는 오히려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도 언젠가는 토모와 링코의 관계는 저는 어떤 부분에서는 계속 진짜 아까 그 가슴을 내어주면서 너는 그래도 내 딸이야 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도 다른 방식으로 잘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것이 어떤 다른 어떤 모성 혹은 다른 어떤 엄마들을 또 낙인 찍거나 부정하지 않는 방식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토모의 엄마는 아이를 방임한다는 부분에 분명히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지점은 있지만 삼촌이 왜 그 중간에 부모와 자식도 인간 대 인간이야. 이런 부모도 있고 이런 부모도 사실 이런 부모라는 데는 엄마밖에 없지만 거기에는 이런 엄마도 있고 저런 엄마도 있고 그다음에 네 엄마도 다른 또 엄마에게서 이런 관계 속에서 자라는 어떤 역사가 있어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 토모의 싱글맘으로서 그리고 어떤 사회가 요구하는 모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모성은 아니고 다른 모성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방임하는 모성이기도 하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되게 자기 욕망이 훨씬 더 큰 자기의 어떤 자기의 인생 안에 물론 토모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 토모를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이 다소 약한 그런 어떤 모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엄마도 엄마로 인정해야 된다. 엄마일 수 있다. 라고 하는 어떤 방식 속에서 좀 이렇게 토모를 오히려 좀 돌려보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이게 오기가미 감독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링코의 엄마 뭐 이런 식의 다양한 어떤 엄마의 군상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굉장히 힘쓰지 않았나 뭐 이런 좀 생각이 드네요. 해주실 얘기가 좀 있나요? 근데 시스템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려가 없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병원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해야지. 왜냐면 그거 외에는 뭐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준 거 되게 좋았고 또 만약에 이게 화장실 부분에서도 되게 잘 그려졌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링코가 그 병원에서 화장실을 쓸 때 왜 어떤 보면 남성 병실엔 남성 화장실만 있고 여성 병실엔 여성 화장실만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도 되게 보면서 나는 만약에 내가 저기 링코는 어디로 가야 될까? 남성 화장실만 있는 곳에서 병원에서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기관들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사회가 만들어 놓은 편의 시설들 꼭 필요한 시설들에서 이제 남자 여자로만 딱 구분되어 됐을 때 온전히 이제 링코 같은 경우는 좀 되게 애매하잖아요. 몸과 사회에 이제
살아가는 모습은 여성인데 주민등록번호는 남성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민등록번호로만 이제 이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기관에서는 다 이제 남성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이런 부분들. 저는 오히려 그러면은 링코가 그 병원 말대로 남성 화장실을 써야 되나? 남성 그 병실에 있어야 되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관객들한테 좀 질문을 좀 해보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 너희들은 관객분들에게 정말 링코가 거기에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당신이 링코라면 어디 가는 게 그럼 좋겠어요? 어디가 갈 수 있을까요? 어디를 가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네. 화장실을 사용하는 트랜스젠더 하면은 이제 어떤 특정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안전하지 않은데 트랜스젠더까지 약간 그러니까 트랜스젠더가 화장실을 사용하는 건 사용해서 범죄가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미 화장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다 그러니까 그게 생리현상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화장실을 썼을 때도 저도 트랜지션 과정 중에 저는 아예 화장실을 못 갔었어요. 왜냐면 너무나도 두려운 존재였거든요. 화장실을 제가 남성 화장실을 딱 가봤는데 뭐야 이거 이렇게 뭐야 이렇게 깜짝 놀라면서 화장실 옆이라 그러고 또 여자 화장실 가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왜 트랜지션이 갑자기 뭐 머리가 한 번에 자라는 것도 아니고 점점 변하는 거잖아요. 저는 머리가 짧았다가 이렇게 길어졌는데 화장실에 가면은 머리가 이제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뭐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이렇게 길게 보면서 뭔가 좀 마치 범죄자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마치 다른 목적으로 온 사람들처럼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선을 받은 제 입장으로서는 저는 단순히 화장실을 빨리 해결하고 가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화장실에서 볼일 보러 들어갔을 때 누군가가 바뀌었을 때 숨도 되게 참았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시간 지금이야 뭐 이게 빨리 보고 화장실은 그냥 볼일 보고 빨리 나가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특정 부분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장하세요. 비수술 트랜스젠더 혹은 다른 목적을 가진 이제 트랜스젠더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성폭행을 하려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 여성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로 이제 미국에서도 화장실 같은 법안은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근데 이걸 좀 한 걸음 이게 뒤로 가서 보게 되면은 트랜스젠더들이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높아. 범죄자들이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안전하지 않은 사람들,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들. 마치 왜 장애인들 보면은 어떤 분들이 무슨 뭐 특수고 뭐 이렇게 특수학교 설립하려고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지 않아라고 하는 거랑 비슷하거든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되게 숨이 턱턱 막혀요. 그럼 어쩌라는 거야 나보고. 화장실을 어디 가라는 거야. 아니면 우리가 쓸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어 주던가. 왜 나는 똑같은 세금을 내는데 어디 가지도 못하게 하고 어딜 가면 뭐라고 하고 이런 것들. 더 나아가서 화장실에서 뭐 그런 분들 하는 게 비수술 트랜스젠더라고 딱 찍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수술한 트랜스젠더는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은 즉슨 수술을 해야지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성형을 많이 하고 수술을 왜 이렇게 집중하냐. 너 스스로가 그대로 맞으면은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이게 어디에 장단을 맞출지 모르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요구하는 게. 화장을 이게 소위 여성하게 하면은 또 그렇다고 해서 뭐라 그러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안 하면은 너는 좀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약간 좀 지금 이게 많이 나오는 그런 생산되는 혐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이 흐름이 생각이 틀릴 수가 있고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화장실 뭐 제 기억으로는 저는 어디 취업이나 어디에 했을 때 화장실을 어디에 쓸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한테 그게 너무 스트레스였거든요. 스스로도 좀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들고 나는 화장실 들어가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오히려 화장실을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마음 편히 가는 어떤 특정 부럽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진짜 그 기본적인 어떤 생리적인 현상이고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의 어떤 인권, 뭐 병원, 뭐 화장실 근데 이런 게 생각해 보면
한 번도 이제 의식하지 못했다가 이런 문제 이슈를 사실 이제 이렇게 듣게 되고, 그리고 뭐 영화에도 나오고, 아니면 지금 에디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상황이었다면 사실 생각을 해보면 너무 이 사회가 성별 체계화되어 있구나. 성별 너무 고정된, 정형화돼. 특히 뭐 이거는 이제 뭐 기관의 만약에 문제라고 한다면, 혹은 뭐 취업할 때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너무 이것들이 법적 어떤 성별 혹은 딱 보일 수 있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말 아무 어떤 거 없이 패싱될 수 있도록 네, 이런 어떤 성별의 이분법적인 성별 안에, 체계 안에서 분리돼서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진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 이거 도대체 이거는 단순히 이건 뭐 너무 기본적으로 사실 트랜스젠더의 인권 문제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트랜스젠더 인권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이분법적인 성별 체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인공적이다, 인위적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어느 나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아마 대만으로 기억을 하는데, 대만이랑 이제 일부 국가에서는 여권에 이제 성별 표기를 이제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다른 성별로 할 수 있게끔 하는 법안을 통과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우리나라는 언제쯤 될지 모르겠지만은 좀 빨리 좀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화장실 문제를 얘기해 주시면서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포인트가, 결국 그 근간에 깔려 있는 거는 트랜스젠더는 위험하다라는 그런 선입견, 편견. 근데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많은 다수의 사람들은 정말 실제 삶을 살고 있는 트랜스젠더의 사람을 직접 겪기보다는 미디어로 재현되는 트랜스젠더를 먼저 마주하고, 그걸로 인해서 그런 선입견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쌓이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영화에서 혹시 트랜스젠더를 소재로 한 것들이 좀 어떤 식으로 트랜스젠더를 다루고 있고, 혹시 또 미국 같은 데랑 비교하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이 트랜스젠더를 재현할 때 이제 지금은 조금 많이 이제 나아지고 있기도 하지만, 왜냐면 이제 재현 자체가 이제 많이 아무래도 많이라고 얘기하기 되게 어렵죠. 아주 극미하지만 많이 좀 그래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은 다양해지고 있지만, 사실 과거의 트랜스젠더의 재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70년대 말 80년대에 마치 많은 동성애자들이 살인범, 자기 욕망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리고 뭐 삐뚤어진 어떤 욕망 때문에 살인범이나 어떤 그 굉장히 변태적인 어떤 존재, 이 변태적인 존재라고 하는 말 자체도 좀 되게 이상하기는 한데, 뭐 전혀 현실에서 같이 살아갈 수 없는 어떤 존재처럼, 특히 장르적으로는 이제 B급 영화들에서 많이 묘사됐던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90년대에 들어오면 미국에서 트랜스젠더가 굉장히 좀 그 자리를, 그러니까 B급이나 장르 영화에서 마치 살인자나 속임수, 뭐 속이는 어떤 사기범 이런 식으로 재현되는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그리고 또 가장 많이 재현됐던 게 뭐냐면 이제 성매매 산업에서, 그러니까 대부분 뭐 CSI나 아니면 SVU 이런 데 나오는 어떤 재현들, 트랜스젠더에 대한 재현은 이제 거리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위험하게, 혹은 성산업에 있다가 뭐 포르노 산업이나 이런 데 있다가 위험하게 이제 살해당하는 피해자, 혹은 그것 때문에 이제 복수하는 살해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실제로 존재할 수 있죠. 뭐 이제 아무래도 직업의 한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건 어떻게 보면 차별받는 사회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과도하게 이미 낙인을 찍고 어떤 전형화를 해서 그런 방식으로만 묘사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도 2000년대에 하리수 씨의 이제 존재 때문에, 하리수 씨가 워낙 이렇게 존재감을 크게 드러내면서 이제 데뷔를 했기 때문에 2000년대에 어떻게 보면 동성애보다, 뭐 홍석천 씨가 있긴 했지만 동성애보다 오히려 미디어에서 이 트랜스젠더 재현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특히 한국 영화 안에서는 아까 노랑머리 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트랜스젠더다라고 이제 이렇게
언급되지 않으면서 이제 임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재현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나왔던 몇몇 영화들은 이제 트랜스젠더임이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나는 영화들이 있죠. 특히 제가 그 중에 뭐 좀 좋은 영화들, 뭐 천하장 마돈나 같은 되게 아니 뭐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같은 그런 영화들도 있긴 하지만 그 중에 그 장르 영화 중에 많이 보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흥행하진 않아서. 근데 되게 인상 깊었던 영화 중에 하나가 아 트랜스젠더가 저렇게 인식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가면이라는 영화였어요. 근데 가면이라는 이제 에디님은 보셨다고 네 하셨었는데 그 김강우 씨가 이제 주연을 맡고 그 다음에 김규리 씨랑 그 다음에 이수경 씨가 이제 주연을 받았던 그런 영화예요. 장르 영화인데 이 영화가 이제 그 군대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군대에서 이제 굉장히 폭력적인 상황, 그 다음에 완전히 그 따돌림, 뭐 이런 것들을 엄청난 군대 내 성폭행 이런 식의 어떤 사건들을 당해서 이제 복수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이제 스포일러지만 그냥 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나중에 알고 보면 근데 이 범인을 김강호가 이제 이 범인을 잡는 형사인데 범인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요. 근데 이 범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범이 또 뭐 때문에 이제 중간쯤 가다 보면 범이 뭐 때문에 이 살인 사건을 저지르게 됐는지도 다 밝혀냈는데 도대체 범인이 어디 있는지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흔적을 완벽하게 지워버린 어떤 존재인 거죠. 나중에 알고 보면 자기가 좋아하던 이수경 씨가 예, M2F 트랜스젠더인 거죠. 그래서 이게 완전히 어떤 살인범이자 사기꾼. 그러니까 물론 이 영화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동정적인 어떤 시선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장르적인 어떤 장치로서 기본적으로 트랜스젠더는 뭔가 속이고 있다. 뭔가 흔드는 체계를 흔들고 흔드는 그런 느낌. 다 잡아놨는데 도대체 나타나지가 않고 내 뒤통수를 치는 내 애인,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바로 그 범인이었다니 라고 하는 완전히 나의 이 진짜 성별 체계, 이 기존의 성별 체계를 흔들고 그 다음에 어떤 패싱 자체가 그러니까 패싱이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무언가 진짜는 저기 있는데 가짜로 얘가 나타나서 이 가짜가 나를 완전 빡하게 속이는 어떤 그런 존재, 사기꾼, 범죄자로서 되게 묘사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가 이 트랜스젠더에 대한 동정적 시선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모든 낙인과 혐오와 편견을 이 영화가 조금 드러내면서 이 장르적인 장치처럼 근데 사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장르적인 장치로 쓰이는 경우들이 뒤통수 치는 반전, 일종의 반전, 왜냐면 한국 그 장르 영화들이 반전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이 반전의 어떤 장치로서 쓰이고 있는 거죠. 더 사실 문제적이라고 제가 생각했던 건 그 영화가 나올 쯤에 그 영화 2007년 영화인가 그랬었는데 그 영화 나올 쯤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트랜스젠더의 어떤 되게 선정적인 호기심 이런 것들이 급증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영화 교양 수업으로 이제 영화의 입문 뭐 이런 영화 개론 이런 것들을 이제 학교에서 당시에 이제 몇 학교들에서 이제 강의를 많이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워크숍 비슷한 것들을 아이들에게 팀별로 이제 시키면 꼭 이제 그때 또 반전 영화들 한참 또 그때부터 유행하던 시기여서 한 10팀 중에 3팀은 반전 영화를 만들어 올 때 짜잔 알고 보니 남자 짜잔 알고 보니 여자 이런 식으로 그 구성을 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되게 자기네 따름에는 뭔가 머리를 많이 써서 만들어낸 그리고 사회적 이슈도 가져오는 그런 어떤 그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뭐 그 학생들이 어떤 일부러 그랬다라기보다는 이 어떤 편견들을 분명히 깨야 될 필요가 있고 거기에 영화나 이런 어떤 미디어들이 분명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당시에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진심으로 엮을 때 같은 그런 영화들이 더 급진적으로 더 성별체계, 더 혹은
어떤 성별, 특히 트랜스젠더 영화는 성별, 여성성, 남성성을 재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동성애 영화도 그렇긴 하지만 과연 이 사회가 여성적이란 걸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남성적이란 걸 뭐라고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실 잘 가장 보여주는 게 저는 트랜스젠더가 주인공인 영화들 혹은 뭐 좀 주제인 영화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되게 페미니즘적으로도 많이 다가갈 수 있는 과연 여성적인 건 뭘까, 남성적인 건 뭘까, 특히 외모로 재현되는 어떤 가시화됐을 때 뭐 시청각적인 거, 목소리도 그렇잖아요. 이 영화가 좀 좋았던 것 중에 하나 목소리 의도적으로 하이톤으로 내지 않아서 너무 좋아. 네, 목소리 연기가 사실 전 상당히 마음에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좀 이렇게 순하게 만들려는 동글동글하게 만들려는 거 있었지만 이렇게 과잉되게 뭐 하이톤으로 하지 않는 너무 코믹하게 이상한 코믹한 톤으로 잘못하면 자칫하면 선을 넘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점으로 만들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하는 그러면 그렇게 또 하이톤으로 내면 이게 또 비하하는 건가? 뭐 이렇게 사실 되게 고민이 많아지잖아요. 성찰할 수 있게 하는 부분에서 더 많아지고 뭐 이런 장작 장치로만 쓰이지 않는 혹은 장르적 장치로 쓰인다 하더라도 더 고민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영화들이 나오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좀 얘기를 해주시다가 그런 트랜스젠더에 대한 선정적인 호기심이란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 트랜스젠더를 지칭하는 말들이 어떤 포르노그래피 산업에서 이렇게 오용되거나 그런 경우가 좀 있잖아요. 거기에서 혹시 얘기하고 싶으신 게 좀 있을까요? 많죠. 이 단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막 그런 소위 판타지를 생산하는 느낌? 뭔가 트랜스젠더 여성은 좀 더 성적으로 더 이제 오픈되어지고 더 자극적인 걸 하고 뭐 이런 느낌, 이런 것들로 많이 소비가 되고 또 용어들 같은 것들이 있어요. 뭐 쉬멜이나 이런 거. 뭐 보면은 이제 쉬멜이라는 뜻은 이제 트랜스젠더 안에서 이제 그러니까 가슴 수술은 했는데 그 성기 수술은 하지 않는 분을 만나라는 거예요. 마치 무슨 뭐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은 뭐 번데기, 단데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유충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뭔가 그런 용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아예 없어지고 그냥 하나의 뭔가 성기만 가지고 그냥 고기 같은 느낌, 뭔가 인격이 없는 느낌으로 그런 용어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레이디 보이나 뭐 쉬멜 아까 방금 만들어 쉬멜. 사실 그것도 풀어보면은 그 말이거든요. 걔는 she is a male 이렇게 걔는 그냥 남자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메일이 뒤에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자로 보이지만 남자야. 메일 이런 식이죠. 네. 그리고 이제 레이디 보이도 역시 뭐 레이디, 보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그런 식으로 소비가 되면 되게 이제 소비가 되는데 또 그렇게 소비가 되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성매매 쪽에 일하시는 분, 성적으로 그러니까 성노동 하시는 분들 이쪽에서 보면은 트랜스젠더 이렇게 간판 같은 걸 업소 같은 간판을 보면 다 그렇게 써져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너희들도 그런 걸 쓰지 않냐. 근데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서비스 측이나 여러 가지 직장을 구하는 일자리 면에서는 굉장히 옵션들이 적어요. 굉장히 많이 적고 그나마 스스로를 드러내고 안전하게 하면서 약간 좀 그래도 이제 이게 생활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약간 말한 대로 약간 업소 같은 데서 일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아니면 일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도 하세요. 용기를 갖고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게 어디가 있냐. 근데 사람이 괴물로 보여지는 건 다른 얘기거든요. 한 번은 제가 어저께 인터넷을 봤는데 그 편의점에서 어떤 그 피부 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 지원을 했는데 가자마자 그 사장이 불쾌감을 준다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뭐 이렇게 고소를 하셨는데 근데 거기 댓글들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댓글들이 있는 거예요. 너라면 그런 데 가겠어? 저는 처음에 몇 수천 건의 댓글이 있었는데 이렇게 밑에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지. 마음은 좀 안 좋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트랜스들이
소위 남성 트랜스 여성 같은 경우 남성적인 특징을 잘라내지 않으면 없애지 않으면 그냥 이상한 사람이 돼요. 괴물로서 보이고 틀린 사람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사람인지라 이 사회에서 살고 싶은데 그런 식으로 무슨 뭐 포켓몬 보듯이 보이는 것처럼 살고 싶지 않은데 그럼 어떻게 이렇게 꾸며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또 이런 걸 하게 됐을 때 옆에서는 그렇고 또 많이 한다고 뭐라 그래? 너 너무 투머치해. 이렇게 되는 거죠. 약간 이런 지금의 모든 지금 트랜스젠더들이 겪는 여러 가지 차별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대중매체에서 이렇게 소비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하리수 씨가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존재가 하리수 씨 같은 큰 영향력을 이제 세상에 딱 놔뒀을 때 이분이 만약에 직업이 뭐가 있을까요? 뭐 디자이너였다거나 다른 직업이었을 때 과연 지금처럼 막 그러니까 약간 좀 직업군의 롤모델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아져야 되는데 하리수 씨는 방송인, 음악인, 섹시한 사람, 뭐 되게 매력적인 아름다운 사람, 여자보다 이쁜 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영향을 주지 않았었나? 지금의 이 문제들이 혹시 그런 데서 먼저 시작된 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제 하리수 씨 그 얘기 듣다 보니까 하리수 씨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혹은 뭐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겠죠. 어떻게 트랜스젠더가 처음 가시화됐을 때 어떻게 재현되었나를 그 어떤 기원을 생각해 보니까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졌던 하리수 씨가 했던 그 파우더 광고였잖아요. 도도인가? 네. 네, 그 도도 광고가 이렇게 여자보다 더 일종의 예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갑자기 여기 목에 이제 목젖이 애플이 딱 보여지는 이게 남성성을 상징하는 이게 일종의 반전 효과라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늘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리수 씨가 방송에 나가기 위해서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하리수 씨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저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리수 씨는 하리수 씨의 어떤 전략 속에서 사실은 그 재현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적인 것 같아요. 이 그런 쉬메일, 뭐 레이디보이, 뭐 그런 어떤 그리고 반전 사실은 이거야라고 하는 이게 일종의 이제 되게 체계를 흔드는 뭐 좀 약간 범죄자 체계를 흔드는 건 맞지만 또 그것 자체를 사실은 받아들이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성찰해야 될 부분을 이렇게 전가하는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좀 미디어의 재현이 그동안 되게 편협했다. 지금 우리가 쭉 얘기한 걸 보면은 꼭 영화뿐만이 아니라 뭐 드라마든 광고든 미디어에서 재현되고 있는 트랜스젠더의 되게 긍정적인 사례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매체를 떠나서 되게 뭐 인상적으로 봤던 어떤 캐릭터나 그런 순간들이 있으신지 아니면은 또 오히려 역으로 이건 정말 최악이었어. 이런 건 앞으로 절대 만들지 마세요라고 언급할 만한 그런 게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저는 뭐 최악이었던 영화는 없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많은 영화들이 약간 그 데니시 거리나 이런 영화들은 약간 좀 실제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좀 그런 이 당사자 이 사람에 대한 속마음과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전달하지 않고 약간 좀 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옷을 만지는데 막 이상한 표정을 짓는 그러니까 이 표정이 좀 약간 좀 되게 이거 무슨 표정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치 뭔가 또 하나의 나를 찾은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좀 되게 좀 좀 무서운 표정들 있잖아요. 약간 이런 걸 너무 좀 잔잔하게 표현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좀 너무 너무 드라마틱하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 좀 있어요. 어떤 영화들 보면 친구들이 나 되게 어떤 영화를 봤는데 트랜스젠더에 관련 영화인데 너무 아름다운 영화였어. 그래서 막 너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영화를 보니까 걔가 죽어요. 자살을 하거든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물론 그런 걸 되게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자기를 위해서 뭔가 다 불태우고 뭘 하고 해야지 인정받는 그런 영화들이 되게 안타깝다. 하지만 뭐
그런 더 많은 긍정적으로 뭔가 좀 많은 분들이 편의점에서 일하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이렇게 의료비를 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막 웃으면서 막 계획도 짜면서 이런 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제 주변에는 변호사분들도 계시고 막 학생들도 계시고 막 되게 많아요. 이런 분들이 그냥 평소 모습, 너무 자극적인 모습만 이렇게 발굴하려 하지 말고 이런 분들이 고민들 이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좀 하는 다양한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얘기 좀 듣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오늘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한 영화들은 이제 M2F 트랜스 여성들에 대한 사실 영화들이잖아요. 재현이고 근데 이제 트랜스 여성에 대한 좀 M2F 트랜스젠더에 대한 영화는 그래도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얼마나 영화나 미디어에서 스펙터클, 성적 스펙터클로 얼마나 전시되는가, 시청각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볼거리로 주어지는가에 대한 사실 저는 좀 어떤 한 단면이라고 또 보여지기도 해요. 그리고 또 그만큼 그래서 가시화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되게 이미지적으로 착취되는 부분도 있죠. 근데 이제 트랜스젠더 분들 중에는 F2M, 그러니까 뭐 생물학적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남성으로 성 전환을 하신 트랜스 남성분들도 분명히 계신데, 이제 뭐 그런 영화들 중에 가장 유명한 영화가 이제 소녀는 울지 않는다 같은 힐러리 스윙크가 주연했던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거나 아니면 그래도 조금 국내에서 개봉하진 않았지만 저희 서울국제 여성영화에서 상영했었는데 톰보이라는 영화 같은 영화들, 그러니까 어린 애가 걔는 이제 뭐 레즈비언 부치인지 아니면 이제 트랜스젠더인지 분명하진 않지만 아마도 짐작하게 트랜스젠더일 거라고 그러니까 짐작되는 아이의 어떤 이야기 뭐 이런 영화들이 있긴 했지만 좀 트랜스 남성은 잘 가시화되지도 않고 이 남성성의 사실은 재현에 대해서는 많이들 너무나 그냥 간과하는, 왜냐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전 남성성이야말로 오히려 많이 잘 이 다양한 그 108개의 남성 성기처럼 다 이렇게 재현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얼마나 이 남성성은 사실 되게 단일하고 일관되고 굉장히 어떤 보편적일 것 같은 남성성을 해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트랜스 남성에 대한 영화들도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가시화되고 도대체 남성적인 거란 뭘까? 그러니까 아까 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성으로 패싱하기 위해서 난 분명 여자인데 또 다시 여자로 증명해야 되는 어떤 상황들 속에서 고민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트랜스 남성들도 내가 남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붙여야 되는 것들 혹은 난 분명히 남자인데도 또 다시 사회에서 남성을 통과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가져야 할 것들, 배워야 할 것들, 그러니까 걸음걸이. 이렇게 어떻게 걸어야 되지? 난 몸집이 다른 남성들에 비해서 약간 작은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벌쾌하게 이렇게 키워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혹은 뭐 수술의 문제도 사실은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뭐 수술해야 이걸 뭐 법적으로 뭐 이런 문제들. 그래서 뭐 이런 좀 재현들이나 좀 것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물론 한국 영화 중에 이제 3F2M이라고 하는 트랜스 남성을 다룬 연보동 치마가 제작한 다큐멘터리가 있지만 또 다큐멘터리 외에 또 대중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영화들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지점까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음에 또 좋은 트랜스젠더 영화가 나오면은 그때 또 한번 이런 자리를 마련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